(1930년대) 목포는 날로 팽창하는 항구 도시였다. 서울, 부산, 대구 등과 함께 남북한을 합쳐 7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영산강을 타고 내려온 숱한 배들이 이곳에서 비로소 닻을 내려놓았고 객선과 고기잡이 배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다. 목포는 일본 나가사키와 중국 상하이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일찍이 국제무역의 거점이었다. 일본은 1914년에 개통된 호남선으로 각지에서 수탈한 물자를 실어 날랐고 그 마지막 집산지가 바로 목포항이었다. 식민지 목포항은 쌀, 목화, 해산물을 모아 일본으로 보냈다. 하이도에서 3시간가량 물살을 갈라 목포에 도착했다. 강경호라는 배 이름을 기억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또렷하다. 항구에 들어섰을 때는 너무나 놀라웠다. 세상에 이런 도시도 있었구나. 배마다 꽂아 놓은 깃발이 힘차게 펄럭이고 여기저기서 백구동 소리가 울렸다. 그것들은 출전 명령을 기다리는 전선처럼 보였다. 모든 것이 살아서 펄떡거렸다. 덩달아 내 가슴도 뛰었다. 섬소년의 눈에 비친 목포는 가히 별천지였다.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사공의 뱃놀에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 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나 목포의 서름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 밑에 님 자취 완연하다 애달픈 종교 유달선 바람도 영산강을 아느니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 목포의 딸 이난영이 부른 목포의 눈물이다. 가락도 고슬프지만 노랫말 또한 예사롭지 않다. 특히 2절의 300년 원한 품은 노적봉이란 가사는 의미가 심장했다. 그로부터 300년 가량을 거슬러 올라가면 곧 정유재란이고 노적봉에는 이순신 장군이 집과 섣부로 바위를 둘러쳐 군량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외적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서려 있다. 그런 만큼 이 노랫말은 일본을 겨냥했다고 봐야 했다. 그래서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노래는 나라를 뺏긴 서름을 토해낸 것이다. 님이란 이순신 장군을 가리킨 것이니 독립을 눈물로 기원했던 목포의 눈물은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다. 목포의 노래가 아니라 나라 잃은 결의 노래였다. 이순신 장군의 얘기가 나왔으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더듬어 보겠다. 내가 목포상업학교에 다닐 때 우리 집은 임진왜란 당시 이 충무공이 진을 쳤던 목포대 안에 있었다. 어느 날 보니 인부들이 성터를 파헤쳐 큰 돌을 어디론가 실어갔다. 동원된 인부는 죄수들이었다. 당시 목포부가 목포대 일대를 개발하려 했던 것 같다. 뜻밖의 나는 파헤쳐진 성터에서 조선 수군들이 사용했던 숟가락이나 밥그릇 같은 식기류가 출토되는 것을 보았다. 조선 수군들이 여기서 숙식을 하고 나처럼 저 목포 앞바다를 응시하며 나라를 지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 가슴이 뭉클했다.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은 나라 잃은 일제시대 때 당연히 민족의 영웅이었다. 나는 6년제 목포 공립-제1보통학교 4학년에 편입했다. 부모님은 여관을 사서 운영하셨다. 목포시 항동 목포대 한번지에 위치한 영신여관이었다. 여관은 까마득히 높아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힘이 들었다. 셈이 없어서 내가 자주 물을 길어 날랐다. 제법 많은 섬 재산을 처분했지만 목포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작은 여관뿐이었다. 그래도 여관 창밖으로 보이는 목포 앞바다는 장관이었다. 각양각색의 배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연학을 가서 보니 또래 아이들보다 내 키가 컸다. 하지만 섬에서 온 촌놈이라고 놀렸다. 덩치가 큰 아이는 나를 때리기도 했다. 할 수 없이 우리 반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혼자 떠들었다. 쉬는 시간이면 화장실 옆 공터로 갔다. 나는 그곳에서 쭈그리고 앉아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나와 같이 아이들의 괴롭힘을 피해 화장실 옆 공터를 찾는 아이가 있었다. 순천에서 나처럼 전학을 온 정진태였다. 우리는 같은 처지라 금방 친해졌다. 둘이는 속에 있는 얘기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수업을 마쳐서도 붙어 다녔다.
목포상고에 진학해서도 유행가를 같이 부르고 기타도 함께 배웠다. 4학년 담임 송치강 선생님은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 처음에는 도예지 아이들과 결혼다는 것에 잔뜩 긴장을 했는데 선생님의 칭찬은 내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전학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통질서를 주제로 한글 짓기 대회에서 입상을 했다. 일본인 교장 사이토 선생이 전교생 앞에서 학교의 명예라며 상장을 대신 전해 주었다. 아마 무슨 신문사가 주최했던 규모가 제법 큰 대회였던 것 같다. 그 일로 학교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여학생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 호감을 나타냈다. 동급생들도 처음에는 섬에서 온 촌놈 정도로 여기다가 차츰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73명 중 2등으로 4학년을 마쳤다. 보통학교 6학년 때 조선어 수업이 폐지되었다. 참으로 슬펐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야 하는구나. 어린 마음에도 이렇게까지 가슴 아픈 적이 없었다. 학교에서는 일본 말만 해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학교에 오셨다. 운동장에 서 계신 아버지에게 다가갔지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서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와 아들, 그 침묵이 한없이 길게 느껴졌다.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가세요. 집에서 이야기하시죠.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못하다니 생각할수록 숨이 막히는 세상이었다. 아버지는 집에 와서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아끼셨을 것이다. 그 해중일 전쟁이 터졌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중국을 아주 가소롭게 보았다. 중국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이 포악한 장개석을 응징할 때가 왔다고 열을 올리며 연설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6학년 담임은 일본인 이노우의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나를 무척 예뻐하셨다. 수시로 집으로 데려가 내게 과자를 권하거나 부인 앞에서 나를 칭찬하셨다. 졸업 무렵 나는 전 학년에서 1등을 했다. 그런데 졸업 때 1등 상을 받으려면 품행을 나타내는 조행은 꼭 갑을 받아야 했다. 4학년도 6학년도 갑인데 5학년만 을이었다. 5학년 담임 선생님은 나를 좋게 보지 않았다. 꾸중 들을 일도 사고 낸 적도 없는데 나를 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다. 내 손으로 쓴 답안은 모두 갑을 받았는데 조행은 담임 선생이 을을 주었다. 그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평소에 나를 예뻐했던 교장 선생님은 어째서 김대중 조행이 을이냐. 내가 그 애를 잘 아는데 무슨 일을 그리 하냐고 역정을 내며 회의까지 소집을 했다. 당시 5학년 담임을 불러다가 경위를 묻고 이제라도 고치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구했다. 그러나 그것은 학칙에 없는 일로 앞으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서 나는 수석 졸업을 하고도 2등상을 받았다. 그 2등상이란 게 다름 아닌 목포신보 신문사 사장상이었다. 이런 일들은 운명이 내려준 암시 같은 것이었다. 훗날 내가 목포일보를 인수하여 사장을 했으니 말이다. 또 나를 싫어했던 5학년 담임 선생님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기도 했다. 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탁을 해결해 드렸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의 관계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훗날 다시 만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만들도록 명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일본인 선생이라고 해서 한국 학생들을 차별하여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 착한 아이들은 격려하고 못된 학생에게는 벌을 주었다. 그래도 일본인 교사는 한국인 교사보다 월급을 2배로 받았다. 한 번은 내가 일본인 교사에게 따져 물었다. 일본 선생님들이 월급을 2배로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서 여기까지 왔는데 고향 떠나 고생하는데 그런 대우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런 대우를 안 하면 누가 타향에서 근무한단 말인가? 일본인 선생은 화를 내며 답했다. 어찌나 매몰차던지 괜히 물어봤다 싶었다. 나에겐 보통학교 6학년 때부터 마음에 든 여학생이 있었다. 운동회나 각종 경시대회가 끝나면 교장 선생님이 상품이나 상장을 주는데
옆에 서 있다가 상장과 상품을 집어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은 여학생이었다. 별것 아닌 듯한 이 일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반듯한 보통 5에서 6학년 학생이 맡아 했다. 그 여학생은 5학년이었다. 체구는 자그마했지만 눈이 아주 영롱하게 빛났고 얼굴은 내 눈에 무척 예뻐 보였다. 첫눈에 들었다. 하지만 학생들끼리 연애 감정 같은 것을 품는 것이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했다. 또 당시는 남녀 학생이 함께 다니면 불호령이 떨어지던 시절이었다. 그 여학생은 내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나는 졸업을 해서 목포상업학교에 입학했고 1년 뒤 그 여학생도 목포공립고등여학교에 진학했다. 여학생 집은 북쪽에 있었고 우리 집은 남쪽에 있어 정반대였다. 한데 반대로 우리 학교는 북쪽에 있었고 여학생의 학교는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등굣길에 서로 마주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름길로 가면 만날 수 없어서 그 여학생 등굣길로 돌아다녔다. 길은 멀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면 마냥 기분이 좋았다. 나는 아침마다 설레었다. 그렇게 4년 동안 그녀를 보았다. 나중에는 그녀도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와는 상업학교 졸업 후 딱 한 번 극장에 같이 간 적이 있다. 그러다 첫 번째 부인 차용희를 만나면서 내가 돌아서 버렸다. 청혼했다면 결혼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첫사랑이 아니었나 싶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처럼 나의 짝사랑은 그렇게 끝났다. 얼굴 한번 보려고 돌아서 먼 길로 등교하던 그 길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손목 한번 잡지 못했지만 그녀의 모습과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